아이, 너까지 놀리면 얘가 뭐가 되니, 지구상이. 같이 공부했던 말이에요. 예. 자, 우리 광합성 파트 한번 보자. 이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도 있고, 여러분이 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뭐요? 너 오늘 아무것도 없어. 너는 용기도 없고, 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광합성 한번 보자. 광합성. 자, 광합성인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식물이 하는 물질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다 배웠을 거야. 이 광합성 할 때 이 광자가 무슨 광자야? 빛광자. 미술광자 아니야. 빛광자. 그래서 빛을 가지고 뭔가를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 대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저분자를 가지고 고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자 작은 것끼리 모아서 커다란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가 매우 작은 상태에서 저에너지 상태에서 고에너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더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요.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겠지? 그 부족한 것만큼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광합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입자가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얘를 무슨 작용? 그것이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동화작용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허접한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 불러 이걸? 시훈이 이걸 뭐라 그러지?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돼. 아니요, 에너지가 흡수된다니까. 그렇죠?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주 한다면 내가 흡열 반응이에요 했을 때 나 저거 알아. 이거 아닙니다. 답을 못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꺼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시험장 가서 꺼낼 수가 없으면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여러분의 지식은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답변하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훈이가 지금 이거 답변 못하고 흡열 반응했더니 나 저거 알아요 하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시름시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작용이면서 흡열 반응이야. 근데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런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우리는 물질 대사, 물질하고 장난치니까 물질 대사고요. 또 에너지 관점에서 알아본다면 이것을 에너지 대사라 불러요. 그래서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물질 대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 불러요. 모든 화학 반응을. 그래서 그럼 물질 대사 과정 중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포함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 불러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물질 대사 해야 돼. 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없던 에너지 뚝딱 만들 수 있냐? 아니야. 이 우주에서 없던 에너지 뚝딱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명 빼놓고는. 그 한 명 빼놓고선 없던 에너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름 잃어버렸네. 간달프? 세대 차이. 충격. 예, 나는 간달프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간달프가 누구예요? 이런 걸 상상 못했거든요. 그 반지의 제왕의 그 마법사 있죠. 예, 그 사람 빼놓고는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없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딱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만드는 거야. 바꾸는 거야. 이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 불러. 그러니까 이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 표현한다면 결국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바꿉니까? 바로 빛에너지를 포장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다이렉트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 속에 담겨 있는 거야. 이 화학 에너지는. 그러니까 물질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화학 결합 속에 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임시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거를 꺼내서 우리가 원하는 ATP로 만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화학에너지 만들고요. 요 화학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뭐야? 이렇게 ATP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ATP를 가지고 우리가 팔다리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생명활동 이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ATP의 첫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 빛 에너지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가 바로 빛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지우, 너는 누구의 아들? 진짜 죽여버릴까? 그럼 단우, 너는 누구의 아들? 참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지민, 넌 누구의 후예? 그거 뭐야? 엄마, 아빠 아닙니다. 그죠? 우린 전부 다 누구의 후예야? 태양의 후예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첫 출발점은 바로 뭐야? 태양의 에너지부터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팔다리 움직이는 거, 이거 내가 만든 에너지가 아니야. 태양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야. 식물이 광합성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한 걸 내가 먹어서 내 몸속에서 이 화학 에너지를 다시 내가 쓸 수 있는 ATP 형태로 바꿔서 내가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서연이라 그랬지. 그죠? 서연이, 넌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야. 태양의 후예. 우린 전부 다 누구의 후예다? 태양의 후예다. 야, 지민이 갑자기 어깨 뽕 들어간 거 봐봐. 나 태양이 튀었어? 어쩐지 난 좀 특별하더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특별해요. 그렇죠. 태양의 후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빛 에너지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의 변환 과정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 불러요.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 형태를 임시 저장하려면 물질이 있고요. 물질 구성하는 입자가 있고 입자를 묶어서 여기 화학 에너지에다가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그럼 입자가 모이게 되니까 입자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허접한 물질들을 모아서 고분자를 만드는 거야. 그 고분자 속에 입자 사이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됐다는 얘기지. 이 화학 에너지의 첫 출발점 바로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 불러.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걸 한번 한다면 여기 빛 에너지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요 과정이 우리가 현재 이제 배우고자 하는 광합성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TP 형태로 바꾸는 과정.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그렇죠. 세포호흡이야. 요 과정이 세포호흡이야. 그러면 여기 아주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을 만들고요. 그럴싸한 물질을 다시 허접한 물질을 분해해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에너지를 뺏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 과정 중에서 동화작용이면서 흡열 반응이다.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나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식물만 할 수 있어요. 일부 세균들하고 식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식물은 보통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광합성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어. 광합성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살아가는 데선 ATP가 필요하고 이 ATP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야.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균이건 상관없이 다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신이 태양의 후예라고 어깨뽕 잔뜩 들어간 지민이도 세포호흡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지민이. 어깨뽕 빼고요. 예. 근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얘는 두 가지 다 해요.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광합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도 합니다. 자, 광합성 식을 한번 잠깐 적어볼까? 이거 식을 낭비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허접한 물질, 저분자 물질을 모아서 C6H12O6 이걸 지우 버전을 한다면 C6H12O6 그렇죠? 예. 그리고 뭘 만들어내? 산소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광합성이야.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결과 생성된 포당이 있는데 이 포당들은 여러 가지 원자들이 붙어있고 그 붙어있는 속에는 화학 결합이 존재하고 그 화학 결합 속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단 말이야. 얘를 반대로 C6H12O6를 산소와 결합해서 얘를 분해합니다. CO2와 H2로 분해해요. 이 두 가지 다 해요. 그리고 이 광합성에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ATP가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체는 혼자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고요. 그 화학 에너지 저장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그 물질을 분해하게 되면 그 속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ATP 형태로 방출되고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햇빛만 존재한다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우리는 식물같이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세포 호흡도 할 수 있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물을 뭐라 그러지? 단우? 그렇죠. 독립영생물이라고 불러요. You are so smart boy. 예. 좀 그러면 쉬워요. 그렇죠. 아까는 나한테 나는 막 그러더니 지금 갑자기 뭐야? 뭐 이럴 텐데. 예. 자, 이걸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독립영양생물. 우리가 중학교 내신 공부하는 거랑 우리가 과거나 영재고 준비가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학교 내신은 이런 독립영양생물이라든가 광합성이라든가 세포호흡을 단어를 몰라도 시험을 풀 수 있어요. 내신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글로 쓰건 아니면 말로 표현하던 간에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광합성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이 있다 치자. 자,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광합성 할 수 없고요. 얘는 오로지 세포 호흡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6H12O6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걸 CO2와 H2로 분해하고 거기서 필요한 ATP를 뽑아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식물과 달리 광합성할 수 없고 세포 호흡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먹고 사는데 이 글루코스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글루코스를 만들게 되면 이 글루코스를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동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이 먼저 선행이 안 되면 영양 성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식물과 달리 얘한테 빈대붙어 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동물을 바로 뭐라 불러? 종속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광합성식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CO2를 한번 잘 봐봐요. 광합성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CO2야. CO2, 뭐 같은 거니까 CO2. 자, 광합성을 할 때는 CO2가 들어가요. 세포할 때는 CO2가 빠져나옵니다. 이거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이 광합성은 이제 생명체가 해야 되는 물질 대사 과정으로서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데 세포 안에 보면 우리 사람을 비유한다면 여기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위가 있고 뭐 간이 있고 콩팥이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세포 하나를 봤을 때 그 세포 속에는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기관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뭐 세포호흡을 하는 기관도 존재할 것이고 광합성을 하는 기관도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러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겠지. 그게 어딜까? 엽록체. 자, 엽록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자, 엽록체 한번 보자. 자, 엽록체는 광합성이 진행되는 세포 소기관을 바로 엽록체라 부르고요. 그럼 식물 세포에는 반드시 엽록체가 존재합니까?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존재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식물 세포를 할지라도 엽록체가 존재하는 세포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이파리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의 이파리, 그러니까 잎 쪽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도 존재해요. 그렇죠? 뿌리라든가 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한테는 엽록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렇죠? 이파리만 존재한단 말이야. 요 이파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특히 유세포라고 있어요. 유세포라고 있고요. 이 유세포에만 엽록체가 존재해요. 유세포에만. 선생님, 유세포가 뭐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유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유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세포가 모이게 되면 걔네를 유조직이라고 불러요. 세포가 모이게 되면 유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잠깐 보자. 자,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식물이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라 치자.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게 외관상 봤을 때 위쪽은 매끄러워요. 맨질맨질해요. 그렇죠? 아주 맨질맨질해요. 내 피부처럼 맨질맨질하단 말이야. 근데 아래쪽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매우 거칠어요. 꺼끌꺼끌해요. 얘처럼 매우 거칠어요. 꺼끌꺼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도 한번 보자. 자, 식물에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 잘랐어요. 자, 이파리 잘랐습니다. 뭐 이거 나한테 선물로 주시고 또 이거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게 단면이 있단 말이야. 자, 단면 한번 보자. 자, 단면 한번 보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겉에 위에 껍데기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세포들이 존재해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듬성 존재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팔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식물 세포야. 식물 세포인데 여기 위쪽에 있는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요 세포를 표피 조직이라 불러요. 표피 조직이라 부르고요. 이 표피 조직은 표피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표피 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엽록체 없다. 얘는 광합성 못해요. 그냥 세포의 겉면, 그러니까 피부를 만들어준 세포가 바로 표피 세포고 그 표피 세포들이 모게 되면 표피 조직을 만들어요. 이것도 표피 조직이야. 표피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녹색이 없어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 내가 색깔을 칠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엽록체를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세포야? 유세포야.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모게 되면 조직이라 부르는데 이 조직을 바로 뭐라 불러? 유조직이라 불러요. 근데 이 유조직 중에서도 이 상단부에 있는 표피세포 바로 아래쪽에 보면 유세포들이 마치 책상에 배열된 것처럼 촘촘하게 쭉 배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조직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쪽 조직을 책상 조직이라 불러요. 책상 조직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듬성듬성 존재한단 말이야. 세포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존재해요. 이렇게 듬성듬성 존재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 해면 조직이라 불러요. 해면 조직. 그래서 요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은 다 뭘로 돼 있어? 유세포로 돼 있어요. 유세포 돼 있고 요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유조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이파리에서 이 유조직, 그러니까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에는 뭐가 존재한다? 엽록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식물의 이파리에서 광합성이 진행되고 그 이파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전부 다 광합성을 하냐? 그렇진 않고 여기는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에서만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야. 얘네만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을 봤을 때 어느 쪽에 광합성 효율이 높을까? 책상 조직이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아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아주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게 여기서 광합성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은 약간 듬성듬성돼 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면 조직을 요 해면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스펀지 폼이에요. 그러니까 스펀지가 뭔지 알죠? 스펀지 알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알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스펀지 폼이라 불러. 그래서 등성 빈 공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요 빈 공간이 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빈 공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광합성 효율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왜 빈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아래쪽도 표피 조직이야. 여기는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식물의 이파리를 보게 되면, 윗볼 보게 되면 매끄럽고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되게 거칠단 말이야. 그렇죠? 거칠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위쪽에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 코팅 처리된 것을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큐티클층이라고 불러요. 큐티클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큐티클이 뭐 어떤 거냐면 왁스 알죠? 왁스층입니다. 왁스층이야. 그러면 이 상단부에 왁스층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왜 왁스층이 존재할까? 뭘 보호?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얘네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수분 손실. 그래서 이게 햇빛이 비치게 되면 여기 있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왁스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샤워하고 나면
이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뭘 바르지? 로션을 바르잖아. 발라요, 로션. 샤워 후에. 샤워 안 해봤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래서 로션을 바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보습이란 말이야.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관다발 조직이라 불러요. 관다발 조직이라서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그 다음 영양소문이 지나가는 파이프. 그래서 물관 체관이 존재합니다. 물관 체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 파이프가 이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 아래쪽이 체관이고요. 위쪽이 물관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다발 조직들이 뭘 만드냐면 입맥을 만들어요. 이게 한마디 좀 어려운데 발음이. 입맥을 만들어요. 입맥. 그 우리 이파리 보면 이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치? 알죠? 이거 뭔지? 입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표피 조직인데 요 아래쪽에 있는 표피 조직은 약간 거칠어요. 이거 뭐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색깔을 칠했어. 이 색깔 칠한 이유가 뭐야? 여기는 뭐가 존재한다? 엽록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표피세포인데 요 표피세포 중에서도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그 세포를 공변세포라 불러요. 공변세포고요. 이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존재해요. 특이하게. 엽록체가 존재해서 광합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빈 공간이,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이 존재하는데 이 숨구멍을 기공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은 공변세포가 확장되고 수축하면서 기공을 조절합니다. 이 공변세포는 기공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건 바로 뭐냐면 이 해면 조직은 아까 언급했듯이 색상 조직은 촘촘하게 있는 반면에 해면 조직은 등성성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시훈이, 여기 왜 빈 공간이 많이 있지? 그쵸. 여기서 기공이잖아. 그쵸. 이 기공을 통해서 CO2가 들어가고요. 그쵸? 산소를 밖으로 내뱉기도 하고요. H2를 내뱉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체 출입하는 것이 바로 기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CO2가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세포들이 빽빽하게 메꿔져 있다면 기체가 이쪽으로 전달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많은 것은 기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체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연이 힘내셔야 됩니다. 지금 교실 많이 덥죠?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서연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 것은 서연이 때문이 아니라 이 교실이 너무 탁해서 그래요. 그렇죠? 아직 서연이가 날 처음 만나서 아직 나한테 잘 적응을 못하는데 이제 곧 적응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강철 멘탈입니다. 예, 웬만해 갖고 애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도 나한테 시달려가지고. 예, 특히 여기는 지구상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내 초상화 붙어 있습니다. 예, 다트 던지고요. 예, 다 던지고요. 내 인형이 있습니다. 내 모양을 하고 반을 찌르고요. 예, 이러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당해서. 예, 그래서 길 가다가 나를 만나죠. 그럼 골목으로 숨습니다. 무서워서. 준슈? 모르겠는데요? 네. 잠깐만요. 여기 출석 체크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온 애들 다 체크해야 되니까. 출석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윤나 왔고요. 윤나 왔고. 그 다음에 누가 왔지? 오늘 저기 지우 안 온다 그랬는데? 예. 지우 안 온 걸로 돼 있는데? 맞지? 여기 받는 거 맞지? 아니구나. 내가 화요 걸 봤구나. 그러니까 지금 결석이 저기 준슈, 그 다음에 현우, 그 다음에 지환 이렇게 안 왔죠? 네. 자, 이파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설명하려고 말했지? 내가?
여기 통로, 예, 통로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게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엽록체는 주로 이파리에 많이 있고 이파리에서 특히 유세포 쪽에 엽록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엽록체의 구조. 자, 엽록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작은 주머니가 요렇게 쌓여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엽록체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엽록체가 요게 밖에 있는 막이 이제 외막이 되고요. 안쪽에 있는 막이 내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막이 몇 중마로 돼 있다? 이중마로 돼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작은 주머니 있죠? 요 주머니를 틸라코이드라 불러요. 틸라코이드라 부르고요. 이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인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그라나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라나하고 틸라코이드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스트로마라 불러요. 스트로마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 틸라코이드 있죠. 틸라코이드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들어있어. 엽록소. 여기 안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의 특징은요. 이 스트로마 안쪽에는 핵 속에 있는 유전자와 별개로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름대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즉 DNA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DNA가. 근데 놀랍게도 이 DNA는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핵 속에 있는 DNA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얘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얘의 DNA 모양은 진핵 세포의 DNA 모양이 아니라 뭐야? 원핵 세포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고리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자체가 없어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 자체가 없고 그 DNA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야. 그다음 엽록소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명칭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엽록체들이 여기에 이렇게 유세포 쪽에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얼추 배웠는데, 자, 그럼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태계,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생명 그 자체,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환경, 이걸 다 합쳐서 생태계라 불러요. 그래서 이 광합성이 우리 생태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광합성의 띄어쓰기 잘못하면 광합성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띄어쓰기 잘했습니다. 광합성의 이해됐죠? 자, 광합성의 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그라나. 예. 자, 광합성의 의 한번 정리해 보자. 자, 광합성의 의. 자, 광합성. 자, 첫 번째. 자, 이 광합성은 물질 대사입니다. 그렇죠? 생물체는 물질 대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동화작용이면서 에너지 흡수하는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광합성은 물질 대사로서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야. 그렇죠?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야? 태양으로부터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에너지? 그렇죠?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광합성이 우리 생태계 내에서 갖는 의미 또는 의의를 본다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결국은 첫 시작은 태양 에너지가 맞습니다만 우리는 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뭐야? 이게 광합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 생태계로 받아들이는, 생태계로 흡수하는 최초의 반응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글루코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독립영양생물이, 즉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유기양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의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숨쉬는 산소가 바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유기양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엽록체에서 진행이 된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고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광합성이 진행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광합성은 무조건 진행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광합성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광합성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것을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불러요. 광합성 3대 요인이고요.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인인데 이건 때려주고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광합성 3대 요인이 뭐야? 이렇게 문제 내진 않아요. 그 3대 요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실험 과정으로 묻게 됩니다. 실험 과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실험을 하고자 해. 그 실험 설계 한번 해봐. 어떻게 실험을 할 건지.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할 때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지 시험의 대비가 되겠죠. 일단 광합성의 3대 요인은 빛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2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선생님, 물이 있잖아요, 물. 근데 왜 물은 빼먹습니까? 현재 물 비하하시는 겁니까? 막 하는데, 물을 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합성의 3대 요인에서 물은 제외됩니다. 왜 물은 제외됩니까? 그러면 식물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물을 줘야지 식물이 살 수 있는데 왜 광합성의 3대 요인 중에서 물은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기본 아닙니다. 식물의 광합성에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광합성을 식물만 하나? 누가 또 한다 그랬어? 아까 세균. 근데 그 세균들은 광합성 과정에서 물이 필요 없어요. 물 이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식물은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세균들은 광합성 과정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의 필수 요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광합성 과정에서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할 거야. 어떤 역할을 할 텐데 그 역할이 뭔지 한번 다시 정리하자. 이게 키가 크니까 이거 불편해요. 여기다 쓰기가 참 그러네. 지우는 절대 이해 못하죠. 저 아래쪽 쓰는 게 더 편할 텐데 난 편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윤나가 지금 명을 재촉하고 있죠. 이따가 실종될 수도 있고요.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보자. 자, CO2 플러스 H2O C6H12O6 플러스 O2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썼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할 텐데,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지금 광합성 식을 썼을 때 개수가 안 맞죠. 탄소의 개수나 수의 개수가 안 맞아요. 나 그거 알아요. 화학시간에 미정 개수법 배웠어요. 미정 개수법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완성해 봅니다. 앞에 개수 붙여봐요. 다 알고 있어요? 천재인데? 네. 6 CO2 플러스 이게 미정 개수법만. 미정 개수법. 얼마야? 6 H2O C6 H12O6 6 O2. 그렇죠?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심화 단계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식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건 완벽한 식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좀 이따 식을 완성할 거고요. 자, 미지형 개수로 식을 완성했고, 그 다음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는, 그럼 과연 이 CO2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그걸 따져보자. 지민아, 알겠죠? 지금 태양의 후예라고 지금 어깨뽕들한 거 아니죠? 저기 빨리 물 한 잔 드시고요. 물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민이가 지금 무슨 우유인가 그거 뭐죠? 그렇죠. 그래서 단우는 이제 물 마시는데, 그래 너는 물 마셔. 나는 태양의 후예답게 들을 마셔주겠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을 짱 좋아하거든. 하면서 지금 지민이가 들을 먹고 있죠.
그래서 지민이가 두유를 되게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영어로 이제 do you like? 예, 아무튼 이제 가겠습니다. 그냥 가자. 자, 여기, 왜요?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보자. CO2가 있는데, 요 CO2가 광합성하는 역할은 탄소는 별 의미 없어요. CO2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 있는 요 탄소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탄소원이라고 불러요. 광합성의 탄소원이야. 탄소를 공패해주는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고요. 자, 그 다음에 물 한번 보자. 물. 식물이 광합성할 때 물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수소를 빼내기 위해서. 수소 때문에 그래요. 수소 때문에. 요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소원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기억해야 돼. 광합성 과정에서 물은 어떤 용도다? 수소원이다. 수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수소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데너지가 들어가겠죠? 빛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요 빛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겠죠. 에너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는 생성물이야. 실제로 만들어진 물질, 생성물이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산소는 부산물이야. 부산물이 뭐야? 부가해서 지켜보니까 그죠? 그죠? 쓰고 남는 거, 찌꺼지. 쓰레기는 아니야. 네, 찌꺼지야. 그럼 쓰고 남는 거란 말이야. 자, 아까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광합성에서 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이 광합성의 수소원이야. 수소를 뺐는 거야. 그러면 수소를 뺐으면 뭐가 남지? 산소 남지. 이게 요 산소야. 요게. 그래서 너 왜 허리띠를 머리하고 있냐? 허리띠 같은데. 어제는 와이파이가 됐다. 야, 가지 마. 너 자꾸 얼굴 들면 안 돼. 구독자 떨어져. 빨리 앉아. 너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야? 아,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야? 아, 예. 아, 한번 매겼고요. 준수한 거 또 체크해야 되잖아. 아. 강의실 전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초기예요. 잠깐. 지원이 보면 돼서 준수. 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억해야 돼. 여기서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 산소는 세포 호흡에 쓰이겠죠. 자, 세포 호흡에 쓰이고요. 아, 이거 영어를 또 쓰게 되네. 세포 호흡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물로부터 왔어요. 물로부터. 알겠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라든가 물이라든가 빛에너지가 이 광합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완벽한 식이 아니다 그랬어? 진짜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CO2 플러스 12H2O C6H12O6 플러스 6H2O 플러스 6O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학에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생물에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우고 이거 6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생물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이 물과 이 물이 달라요. 12문제의 물이 들어가.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반응을 통해서 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 전혀 달라요.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을 배워도 여기까지는 안 배워요. 이걸 배우려면 생물 1을 끝내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극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심화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거 배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빛, CO2, 그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요 그래프 한번 잠깐 줘볼게요. 자, 먼저 빛에 한번 보자. 이 X축이 빛의 색이야. 빛 에너지고요. 여기가 광합성량이야. 자, 광합성량이면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량의 증가나 어떤 그 되는가를 볼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잘 조절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조작 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변화시켜줘야 되는 건 조작 변이고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뭐야? 통제 변이 돼야 돼. 고스란히 그냥 최적의 조건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만 안 주고 많이 주고 차이가 생길 뿐 CO2 농도라든가 온도는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 상태에서 빛 에너지가 과연 광합성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겠지. 그렇죠? 요거 실험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프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2도 똑같아요. 근데 온도는 좀 차이 나요. 온도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우리 책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 페이지 97조 아래 하단부에 보게 되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고 단어 좀 몇 가지 써 봅시다. 자, 여기 빛 에너지가 있고 광합성량이 있는데 식물체가 빛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근데 빛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치의 빛의 양을 뭐라 불러?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요. 광포화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광포화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광포화점이 존재하는 이유. 아까 이 말은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면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빛 에너지 양이 한정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주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효소 관련된 거죠.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보통 35에서 40도 정도의 최적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97페이지 아래쪽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서 먼저 빛 한번 보자. 빛. 자, 빛 에너지 볼 텐데, 자, 요 빛 에너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꾸 졸면 준수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 헤어밴드 되게 잘 어울린다. 예. 아니야, 진짜 잘 어울려. 그게 잘 어울려요. 머리 아프지? 땡길 것 같아. 이 머리가 파고들고 있어가지고. 되게 저기 잘 어울려요. 말은 왜 더듬는? 아니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리네. 근데 자꾸 뭔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어제 근데 많이 모든 선생님이 하나씩 연상을 했어요. 나는 뭐가 연상되냐면 무였잖아. 버섯? 어제 무 하고 있는 거. 브로콜리 안 떠오르시나요? 브로콜리. 나는 버섯이 떠올라요. 내가 또 버섯 그런다고 또 준수 양말 벗지 마시고요. 예, 그 버섯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죠. 자, 빛 한번 보자. 요 빛. 자, 요 빛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야. 이 빛에 의해서 광합성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이 빛은 두 가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빛의 색이. 빛의 색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 빛의 파장이 있어요. 빛의 파장. 보통 이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까? 더 그릴 필요 없다. 여기 빛의 색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 어느 정도 되면 광포화점이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 설명했고요. 이 빛의 색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좀 더 덧붙인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양엽이 있고요. 하나는 음엽이 있어요. 양엽과 음엽이 있어요. 양엽과 음엽은 중등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창의적인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거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운 상태라면 정말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배웠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양엽, 음엽에서 양엽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는 식물이야. 음엽은 햇빛을 적게 받는 식물이야. 그래서 여기 식물이 있다 치자. 식물이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 해가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이파리는 햇빛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죠? 햇빛을 많이 받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식물은 어떨까? 상대적으로 햇빛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양엽, 음엽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식물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양엽, 음엽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엽, 음엽은 딱 이렇게 식물에 따라서 저 식물은 양엽이야, 저 식물은 음엽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파리의 생긴 모양 갖고 구분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햇빛을 많이 받지. 그치?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특히 광합성을 많이 하는 이쪽 책상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양엽은 책상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 책상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 두께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두꺼워요. 영어 썼네. 네. 두껍습니다. 반대로 음엽은 이 책상 조직이 좀 덜 발달되어 있어요. 책상 조직이 덜 발달돼서 좀 얇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야. 선생님, 왜 음엽은 햇빛도 많이 없는데 광합성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책상 조직을 더 없애버리면 빛도 없는 데다가 광합성을 더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얘네는 햇빛이 없어. 그래서 굳이 이렇게 책상 조직을 두껍게 하지 않고 그냥 얇게 가는 걸로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한 거잖아. 그렇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지? 그럼 얘네는 광합성을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얘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광합성 효율을 얘는 좀 높일 수 있을까? 표피 조직을 얇게 해요. 표피 조직은 상관없죠. 표피 세포는 똑같은데요. 아니요. 한번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봐요. 얘는 빛이 약해. 그래서 책상 조직이 대단히 두꺼우면 어차피 안 돼. 빛이 약하기 때문에 괜히 책상 조직이 두꺼워봤자 얘네들이 광합성도 못하면서 그냥 밥만 축내. 어떤 방식이지 않을까? 아니요. 예? 아니요. 상상해봐. 틀려도 좋아. 이렇게 한다 생각 잘 나는 거 아닙니다. 예. 남자분들 콘센트 꽂는 줄 알겠어요. 빈. 지우. 리온. 아니요. 얘는 여기가 얇아요. 얘는 그러니까 두 겹이 되지 그냥 한 겹이 됐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서 얘는 생존할까? 그냥 광합성 못한다고 그냥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려고 남들 방법 쓸 거 아니야. 용을 쓸 거 아니야. 맞아요. 얘는 넓어요. 얇은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될까?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그렇죠? 얘는 어떨까? 좁아요. 선생님, 얘는 두껍잖아요. 넓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좁아요? 왜? 왜 좁습니까? 왜요? 윤나, 왜 좁을까? 비슷해요. 네가 답을 하고 네가 놀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네가 놀라니까 그렇지. 자, 봐봐. 얘는 빛이 강하겠지. 그쵸? 빛이 강한 곳에다가 넓게 있으면 얘는 체온이 어떻게 될까? 급격히 올라가겠지. 그치?
그 얘는 좁은 대신에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과거 시험을 칠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양력 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 빛의 파장. 자, 파장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빛의 파장에 대해서. 빛의 파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바로 뭐라 불러? 파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파장이 짧으면은 이제 단파장이라 부르고요. 파장이 길면 장파장이라 부르고 파장이 중간 정도면 중파장이라 부르겠지. 파장이 단파장이면 우리 눈에는 어떤 색깔로 보여? 청남색, 보라색이죠. 네, 청남색, 보라색이고요. 중파장면 초록색이죠. 녹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파장이면 적색이 됩니다. 적색이 되고 여기 청남색보다 파장이 더 짧거나 적색보다 파장이 더 길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 적색보다 파장이 더 길어 안 보여. 뭐라 불러? 적외선이라 불러요. 인프라레드 그래서 IR선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단파장, 자외선이라 부르고 UV선, 울트라바이올렛 UV선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은 여기는 청남색으로부터 적색광까지만 볼 수가 있고 우리 이 정도의 빛을 가시광선이라 불러요. 장미 가시처럼 가시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 불러요. 그러면 식물체도 역시 빛을 이용하는데 식물체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진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가시광선을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 뭐야?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광합성 할 수 있는데 가시광선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식물체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데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식물체는. 그렇다고 해서 식물체한테 마이크 갖다 대고서 야, 너는 어떤 빛이 좋아? 막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텐데 자, 그 전에 자, 여기 지우가 있는데 지우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입니다. 그럼 이 지우의 옷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지우가 나를 싫어하듯이 이 옷은 파란 색깔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와서 여기에 부딪혀서 파란색 빛만 반사되고 나머지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원리를 본다면 식물체의 이파리가 녹색을 띠는 것은 식물체의 이파리는 녹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식물체의 잎에서 보면 이 녹색은 반사시켜버립니다. 반사시켜버리고 여기는 청남색과 적색광만 광합성에 이용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식물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파장은 청남색 파장과 적색 파장을 주로 이용한다. 녹색 파장은 밖으로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본다면 식물체 이파리가 녹색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직접 실험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엥겔만의 실험이 있습니다. 엥겔만의 실험인데 물어봐야지. 서연아, 엥겔만의 실험은 누가 한 거야? 뭐라고요? 누가 했다고요? 오, 그렇죠. 엥겔만 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내가 준수한테 물어봤거든. 준수한테, 야, 준수야, 엥겔만의 실험 누가 했어? 그랬더니, 내가 안 했어요. 막 그러던데. 예, 엥겔만이 한 거 맞습니다. 이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할 때 과연 어떤 파장의 빛을 주로 흡수하나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자, 어떻게 진행한다 보자. 여기,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광합성을 하는 그 조류인 핵함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핵함을 부으시겠습니다. 핵함을 집어넣고 핵함은 광합성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빛을 쬐줬단 말이야. 빛을 다 쬐줬는데 다른 조건은 똑같이 맞춰주고요.
빛의 파장만 각기 다른 거야. 여기 핵감이 다 존재하고 각각 빨주주판하고 빛을 쫙 퍼뜨려서 서로 다른 파장을 받게끔 만든 거야. 여기. 그래서 이쪽은 보라색 파장이고요. 이쪽은 그린이고요. 이쪽은 레드. 서로 다른 파장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작 변이는 뭐야? 빛의 파장이야. 나머지는 다 뭐야? 통제 변이냐, 그죠? 다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단파장, 중파장, 단파장을 받으면서 광합성 열심히 했는데 얘네가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광합성을 열심히 했다면 CO2가 그만큼 없어져 버리겠지. 그렇죠? CO2가 그만큼 없어져 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많이 생성되겠지. 또는 산소가 많이 발생하겠지.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광합성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얘가 흡수하는데 이 공기 중에 CO2가 얼마나 많이 흡수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CO2 양을 가지고 광합성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풀 가지고 해요. 물풀. 시험관이 있고요. 내가 물풀 그러면 또 지금은 또 딱풀도 생각할 텐데 그런 풀이 아니고요. 예, 물 속에 사는 식물. 여기 물이 있고요. 여기다 식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을 쬐줘요. 그럼 얘가 CO2를 흡수할 거 아니야. 얘는 CO2를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지 않고 물 속에 녹아있는 CO2를 흡수해요. 그래서 물에다가 충분한 양의 CO2를 집어넣는데 이 CO2를 공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날숨을 불어넣는 방법도 있고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물에 여기 CO2가 많이 녹아있는데 물 속에 CO2가 많이 녹아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맛을 보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냐면 CO2가 물에 많이 녹으면 우리가 화학시간에 배웠듯이 얘는 탄산이 돼요. 산성이 돼요. 산성이 되니까 지시약을 떨게 되면 지시약의 색깔이 산성의 색깔이 띠겠지. 대표적인 지시약이 뭐가 있을까? BTS 아니죠. BTB. BTB라는 지시약이 있고 BTB의 색깔은 YGB죠. 그래서 산성일 때는 Y 무슨 색깔이야? 옐로우. G는 이거 중성. 그린이야. 다행이다. 난 얘가 그레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린이고요. 염성일 때는 블루. 블랙, 브라운 안 됩니다. 예, 블루입니다. 그래서 액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 여기 CO2를 최대한 많이 넣게 되면 얘 용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 노란색을 띈단 말이야. 얘가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 그린이나 블루의 색을 띠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린이나 블루로 바뀌는 정도라든가 시간을 재면 얘가 광합성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CO2의 흡수량을 가지고 광합성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소의 발생량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열심히 광합성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공기방울이 뿔뿔 올라오겠죠? 그 공기방울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얘네가 어떤 특정한 빛을 받았을 때 광합성을 많이 했다면 산소가 많이 발생했을 거야. 그렇다고 얘네가 산소를 발생했는데 그 산소 양을 내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산소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 세균이 있어요. 호기성 세균. 기억해야 돼. 호기성 세균을 여기다 이렇게 분포시켰어요. 그랬더니 호기성 세균은 뭘 좋아한다고?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쪽으로 얘가 몰려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귀퉁이 이렇게 몰리는 거야. 이렇게. 호기성 세균이 양쪽 귀퉁이로 몰리고요. 양쪽 귀퉁이로 몰리는 이유가 이쪽에 단파장하고 장파장을 받은 핵함 쪽에서 광합성을 많이 했고 그 광합성을 많이 한 것만큼 무슨 기체?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고 그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양쪽 귀퉁이 쪽으로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몰린 거죠. 이걸 가지고서 저기 보라색하고 붉은색 파장의 빛을 받은 핵함이 광합성을 많이 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이해되죠? 오케이. 이게 엥겔만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귀퉁이로 몰려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121쪽 아니요 121쪽 아직 121쪽이 없습니다. 아까 어디 있어? 책 어디 있을까? 여기 우리 책에 없네요. 그 내용이 없죠. 아니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예, 책이 없습니다. 121쪽인데 121쪽은 제가 카피 안 했죠? 그쵸?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앵겔만 실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스펙트럼 분석 실험. 자, 스펙트럼 분석 실험이 있는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광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을 이렇게 굴절률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스펙트럼 분석 실험인데, 백색광, 그러니까 빨간, 오초, 파란, 보 5만 가지 빛이 다 섞여 있는 빛을 스펙트럼 분광을 시켜요. 빛을 쪼갠 다음에 그 빛을 가지고서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는 거야. 자, 그 실험 중에서 첫 번째 실험이 요거 실험 제목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실험이야. 흡수 스펙트럼 실험. X축이 빛의 파장이야. 그래서 여기가 장파장이고 여기가 단파장이라 가정하자. 단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중요하겠죠? Y축이 흡수율이야. 흡수율. 얼마나 잘 흡수하나.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빛을 줬을 때 과연 식물의 엽록체에서, 즉 엽록소에서는 어떤 빛을 잘 흡수하나를 보는 거야.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파장하고 단파장하고 장파장을 주로 잘 흡수하고 중파장은 거의 흡수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흡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 한다는 얘기야? 반사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체가 일단 장파장과 단파장을 주로 잘 흡수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야, 식물체가 장파장과 단파장을 잘 흡수한다는 것이 이 장파장과 단파장을 광합성에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흡수만 잘할 뿐 이걸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잘 흡수하는 장파장과 단파장을 광합성에 잘 이용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지민이가 이제 마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많이 피곤하죠? 학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왔잖아. 그치? 학교 수업 시간에 체육도 들었잖아, 오늘. 그치? 체육 있었나? 동아리. 지민이는 어떤 동아리예요? 수학 동아리. 그렇죠. 너는 어떤 동아리냐? 수과학. 지민, 지우 전부 다 수과학이네요. 그러면 저 빈, 너는 어떤 동아리예요? 예? 동아리 안 들어갔어요? 준수는? 애들 다 수학 과학이군요. 시훈이는? 예? 로켓 동아리? 그럼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로켓을 한 사자는 동아리죠? 그렇죠? 예. 나사에서 아니면 스페이스X에서 로켓 하나 사자 그거죠? 좋은 동아리네. 자, 요거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자. 두 번째 그래프는 작용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작용 스펙트럼 실험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작용 스펙트럼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 한번 보자. 이쪽이 장파장이고요. 이쪽이 단파장이에요. 단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광합성 속도야. 광합성 속도.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줬을 때 어느 파장을 줬을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하나를 보는 거야.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식물체는 단파장과 장파장을 가장 잘 흡수해. 흡수한 것만큼 단파장과 장파장을 받았을 때 광합성을 제일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체는 주로 장파장과 단파장을 주로 광합성에 많이 이용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있습니까? 예, 다 있대요. 있네요. 예. 107쪽에 앵겔만 실험이 있습니다. 예. 107쪽 안 돼 있죠? 제가 거기
백주. 아, 그래요? 아, 그 뒤에 있네요. 넌 책을 갖고 있어 그렇지. INI. 이거 몇 분에 끝나는 거니? 예? 몇 분에 끝나는 거야? 45분에 끝나는 거야? 그래, 근데 뭐 지금 끝나, 준수. 시간을 준수해야지. 그 왜 마음대로 그렇게 막 끝나. 비세 파장과, 해조류의 분포. 해조류의 분포 한번 보자.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요. 여기 바다 속에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쿠아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인어공주도 있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인어공주 싫어하나? 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나? 예. 그래서 그 인어공주가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준수가 거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문을 열고서, 똑똑하게 문을 열고서, 인어공주 나랑 놀래? 그랬겠죠. 그랬더니 인어공주가 그랬겠죠. 안다다, 씨. 라고 했겠죠. 그래서 만든 영화가 이제 언더더치가 됐는데, 자, 여기 바다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빛이 들어와서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달라져요. 단파장은 크게 꺾이고요. 중파장은 좀 꺾이고요. 장파장은 거의 안 꺾여요. 그래서 물속을 투과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단파장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율이 좀 더 커요. 그 다음에 장파장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투과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이 가장 깊이 들어가요. 바닷속 깊이. 그래서 여기가 단파장에서 청색광이 되겠네요. 청색광이고요. 여기 녹색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색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들이 이런 파장을 이용하는데,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냐 아니면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냐에 따라서 분포하는 지역이 좀 다를 거야. 그렇죠? 물론 기본적으로 적색광과 청색광만 이용하지만 이런 해조류들은 엽록소의 성분을 좀 변화시켜서 어떤 특정한 파장을 주로 잘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식물은 녹색을 주로 반사시켜 버려요. 근데 일반 해조류 같은 경우는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용하는 파장이 좀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그때 달라요 할 때 선이가 상당히 당하는데, 이것도 오랜 훈련을 통해서 아들이 터득한 겁니다. 예. 이것도 한 석 달 연습했어요. 예. 내가 그때 하면 애들이 달라요 하는 것이 석 달 연습의 결과물인데, 시은이는 알고 있죠? 예,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직 숙달 안 된 친구도 있어요. 누가 숙달이 안 됐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석 달 동안 연습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잘 연습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내가 지목하게 되면 또 그 친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그 친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준수, 나 말 안 했어? 알았지? 자, 보자. 자, 적색광, 녹색광, 청색광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는 주로 어디 존재하냐면 얕은 곳에 존재해요. 얕은 곳에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녹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는 어떻게 될까? 어정쩡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정쩡한 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녹색은 표면부터 중간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는 전체 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다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해조류란 말이야. 조류인데, 물어보자. 저기 단웅, 운전면허 시험 쳐보자. 없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죠? 생명은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을 구분 못해? 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과 무슨 색을 구분 못하는 거야.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생명을 다른 말로 적녹생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적녹생명. 서윤아, 무슨 생명? 적녹생명.
자, 그래서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거, 녹조류, 적녹생맹, 적녹생맹.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이나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팀을 크게 두 팀으로 나눕니다. 청팀, 예, 이건 옛날 한 70년대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청팀, 예, 홍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홍조류. 홍조류. 그 다음에 여기는 갈조류. 뭐 녹조류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몰라 좋아요. 예.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원리가 있단 말이야. 빛이, 그러니까 이거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고, 굴절률이 달라지고 투하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 해수면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해조류의 분포 지역도 차이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빛의 파장 했고요. 자, 그 다음에 CO2 농도. 그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광합성 배웠지? 그쵸?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치?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하고 지금 전혀 다르지? 아닌가요? 똑같아요? 빈, 똑같나요? 예, 짚혔습니다. 예. 이 우리 반에서 가장 그 욕심이 많은 친구가 빈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그 교실의 지분의 한 절반 정도가 빈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 있죠? 이거 다 빈자리입니다. 여기 봐, 빈자리고요, 빈자리고요, 빈자리죠. 예. 그러니까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뭐가 갑자기 내 IQ 왜 묻습니까? 아니요, 그게 뭐 통찰력 맞는 말이잖아. 이거 우선 하고 오시는 거죠, 누구 자리야? 빈자리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절대 뺏길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빈한테 뺏길 수 없어서 빈자리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대단한 친구야. 자, CO2 농도 보자. CO2 농도인데, 요 CO2는 광합성에서 하는 용도가 어떤 용도 쓰는 거야, 얘는? 탄소 원도 쓰는 거야. 탄소 원. 그러니까 여기 광합성 결과 탄소, 요 포단이 만들어지는데 요 탄소가 바로 뭐야? CO2가 모여서 만든 탄소 6개짜리야. 그러니까 얘 C6란 말이야. 그래서 C6를 만들기 위해서 CO2가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6개 CO2를 와서 붓고 해서 6개를 갖다 붙여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CO2가 이 탄소원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 CO2의 농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CO2가 일종의 탄소 원으로서 이것을 모아서 글루코스를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포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C6H12O6 글루코스 포장을 만드는데,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들어? 좋아, 객관식으로 가자. 객관식. 1번 트럼프. 왜 웃지? 좋아. 2번 홍명보. 3번 이임생. 4번 4번 시진핑. 5번 효소. 어렵지? 헷갈리지? 정답 뭐야? 효소. 그렇죠. 효소입니다. 효소. 그러니까 여기서 효소가 이런 일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쵸? 근데 요게 효소가 이런 일을 해주는 거고, 요 효소가 CO2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CO2가 재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O2를 뭐라 부르냐면 다른 말로 기질이라 불러요. 기질이라 부르는데, 이 CO2 양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일꾼인데, 일꾼이 한정돼 있는데, 재료를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계속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꾼이 한정되기 때문에 얘를 쏟아붓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광합성 속도는 증가하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쪽이 CO2 농도고요. 이쪽이 광합성량이야. 그리고 이 그래프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럼 요게 더 이상 CO2 농도를 증가시켜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모든 효소가 풀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효소가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효소가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포화됐다는 뜻은 모든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남는 효소가 없다는 얘기야. 풀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단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선 온도라든가 빛의 세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최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이렇게 CO2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빛을 전혀 주지 않았어. 그러면 광합성 못하겠지. 그럼 CO2 좋은데도 광합성 못한다. 뭐 이렇게 결론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실험과 비슷하냐면 이런 거죠. 지구가 있는데, 지구도 예를 들어야겠네.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한번 점프 시켜봤어요. 야, 점프하니까 지구가 점프를 했어. 되게 높이만큼 뛰었어. 대단한데. 자, 그 다음에 발을 묶었어요. 발을 묶은 다음에 점프 그랬어. 그랬더니 못하잖아. 그 내가 결론 낼 수 있겠죠. 지구는 발을 묶으면 귀가 먹는다. 이렇게 결론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발을 묶으니까 점프 못하는 건데 점프했다고 해서 점프 못한다고 해서 귀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때는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세기는 최적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 여기 있는 CO2가 바로 조작변이 되는 거야. 조작변인. 오케이? 자, 그 다음 45분까지라 그랬지. 지금 몇 분이야? 30. 30초요. 진짜.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정확했다고 진짜 막 1분 1초를 되게 막 정확하게 생각하네? 그런 놈이 지각을 해? 아이고 참나. 뭐요? 뭐 했다고요? 학교 행사하는데 네가 왜? 누가 불러서 간 건 아니잖아.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불청객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온도 한번 보자. 온도, 네, 광합성 속도야. 자,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광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약 35에서 40도에서 최고의 광합성을 나타내고요.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광합성은 잘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중학교 내신 과정을 본다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광합성을 안 한다. 라는 것까지 좀 배워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도가 낮으면 왜 광합성이 잘 진행이 안 되지? 온도가 높으면 왜 광합성이 잘 진행이 안 되지? 효소 때문이야. 근데 왜?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만든 페이퍼는 나중에도 쓸 거니까 다시 재발급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잘 갖고 오시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 남는 여유분은 준수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만약 다음 시간에 안 갖고 왔을 때는 준수한테 달라 그러면 준수가 아마 돈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